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일요일에 한미 한일 정상이 만난 데 이어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 3년 만의 만남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외교 무게추가 대미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었는데요. 양국 정상 간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천주교와 성공의 신부가 쓴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글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15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반면 시 주석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맞서던 여야는 명단 공개 배후설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 전국과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부르는 등 수사가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대전 지역 천주교와 성공의 신부 2명이 본인 SNS에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란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미사나 고해성사 같은 업무를 볼 수 없게 징계를 내렸고 성공의 대전교구는 아예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커넥티드카가 내부 시스템 오류로 먹통이 돼 약 300만 명의 고객들이 5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단연 관심은 북한 문제였죠.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는데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장에서 처음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먼저 발언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 윤 대통령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는데 핵심 화두는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은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잘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는데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시 주석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관 협의체인 1.5 트랙 대화체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중국 방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막판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윤 대통령은 주요 3국 모두와 잇따라 회담하는 굵직한 성과를 남기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나라 정상들과 접촉면을 넓혔고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자고 외쳤습니다. 발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이란 주제 아래 식량,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첫날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의제 발언했습니다. 지난 2008년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한 것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를 지키는 건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있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보건연대의 촉진자로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공조를 위해 ACTA에 기존 2억 불을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불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시간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넓혔는데 지난달 한국을 찾았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재회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G20 소다자 협의체 믹타 정상들과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던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G20 일정 중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4박 6일 꽉 채워 동남아를 돌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천명했고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지 엿새 만입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억대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술회,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4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의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했고 이 대표가 모든 결제 문건은 정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었을 정도로 둘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오른팔 역할을 한 정 실장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 활동 시기 등을 고려했었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적 없고 428억 원 약정설도 허구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입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물증도 없다. 이게 정진상 실장 측의 주장인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9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자택에서 뇌물 3천만 원을 전달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했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콕 짚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은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로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충분히 현장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을 영장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며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정 실장의 혐의가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역시 비슷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근거로 든 녹취록은 일부 파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보강 수사 결과 결론적으로 녹취록 내용이 바뀐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다 제시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와 지휘부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사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 흔든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30쪽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이 공소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고된 절차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점도 수사팀의 행보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오랜 기간 이 대표를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20년 이상 지속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는데 핵심 측근치고는 대외 노출은 매우 적은 편이라 이번 소환 조사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사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콕 집을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 이 대표와의 인연은 199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 실장의 과거 행적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영장을 보면 가명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정 실장은 1995년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뿐만 아니라 2005년엔 언론사 시민기자로도 일하며 정치 입문을 준비하던 이 대표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이 대표와 한 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2010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으로 당선된 뒤엔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 재선에 도전할 땐 시청에서 나와 선거 캠프에 들어갔고 재선 직후엔 다시 정책 비서관에 임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도 공직 사퇴, 선거 후 재임용 방식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측근 치고는 실제 정 실장의 얼굴을 봤다는 지역이나 당 관계자는 극히 드뭅니다. 대외 노출이 적어 얼굴 없는 오른팔로도 불리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며 정책 개발과 이행, 추진 등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다 보고받았다고도 적혀 있는데 정 실장은 모두 허구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107번,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공소장에 57차례 등장합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향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왼팔에 이어 오른팔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든 만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인간 사냥이라 부를 만하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다가 집단적 이성을 상실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방문에 이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엄호에 나섰습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 만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 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 방어를 위한 설명회가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된 책자를 의원들에게 나눠준 뒤 PPT까지 띄워 조목조목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핵심적인 검찰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급조된 짜맞추기 수사라는 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팩트를 체크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에 일부 의원이 자료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단일 대오 요구에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이 나서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가 길을 잃었다면서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언급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화력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막말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빈곤 포르노입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와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 할 11월 국회.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순방 일정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작 국가 살림을 위한 국회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가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희생자 개개인을 애도하고 또 책임 규명을 위해서였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인데 이를 두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비판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그대로 써놨는데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최소한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단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여당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매체는 요청이 들어온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성만 써놓는 식으로 명단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이제 위반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희생자 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불법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남겨진 유족의 동의를 묻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가운데 한 곳에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초기 외국인 사망자 2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사망자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명단 공개를 항의한 대사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 탓에 여야 갈등은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오히려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긴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폐륜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유족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배후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민주당과 엮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은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입만 열면 음모론으로 정쟁을 부추기는 세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다 민주당하고 연계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데드라인을 24일로 못 박으며 의장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에 같이 들어와서 협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의장님께 드렸고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또 설득과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을 방문해 참사 당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국정조사보단 진상규명 먼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진과 재선 의원에 이어 초선 의원들도 국정조사 수용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용 불가가 전원 동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님들은 국정조사 좀 수용은 어렵다. 국정조사를 압박하는 야권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첨예한 갈등 속에 희생자 명단 공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합의 과정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국과장이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이 특수본이 출범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건데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후 2주 동안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힘쓰던 특수본이 처음으로 불러낸 피의자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었습니다. 정복과장은 헬로윈 축제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짧은 답변만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의 실무진만 겨냥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은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이틀 연속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참사 당일 언제 상황을 전파받았는지와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특수본이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용산구와 박희영 구청장에게 집중되던 수사가 서울시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청 치안상황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늦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용욱 총경도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 총경은 또 소방에 첫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은 밤 11시 18분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전화를 받고도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를 적극 요청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가 YTN 취재진에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참사 발생 전 경찰은 전화로만 이태원역 혼잡도를 묻고 끊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진실 공방은 결국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주장하는 경찰의 최초 무정차 통과 요청 시각은 참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1시 11분입니다. 이에 경찰은 그보다 전인 밤 9시 38분 이태원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사 전후로 경찰이 무정차를 적극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모두 거부했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인 21시 38분과 발생 직후인 23시 11분에 2차례, 한 번은 휴대전화, 한 번은 사무실 유선 전화로 요청하였다라는 걸. 그런데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이태원역으로 전화한 건 맞지만 역사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밤 9시 38분 통화에선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은지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태원역은 초저녁에 비해선 내리는 사람이 덜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했고 통화가 종료됐던 겁니다. 무정차 요청과는 거리가 멀단 얘기입니다. 공사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이태원역은 근무 인원을 26명으로 늘려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38분은 오히려 경찰에 이태원역 출입구 진입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시각이라고 맞섰습니다. 취재진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에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천주교와 성공회 신부 2명이 본인 SNS에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란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미사나 고해성사 같은 신부 업무를 볼 수 없게 징계를 내렸고 성공회 대전교구는 아예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 아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떨어지는 모습이 합성돼 있습니다. 옆에는 아이가 기도하는 사진과 비나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모 신부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 신부는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들이 비판을 쏟아내자 반사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신부는 모든 SNS를 폐쇄했고 천주교 대전교구는 교구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신부의 글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며 박 신부에게 성무 집행 정지를 명령해 미사나 고해성사 등 신부로서의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 소속 김모 신부도 최근 SNS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본부는 김 신부가 올린 글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사제의 본분에서 벗어났다며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서를 통해 사제 개인의 의사일 뿐 대한성공회와 대전교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등을 통해 두 신부의 글을 접한 시민들은 대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성직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지를 안 해요. 성직자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은 맞지만 그래도 사제직 박탈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라서 당연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사제직을 박탈한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는 이게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인데 성직자의 언행이 교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모두 이번 사안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내후년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속전속결 처리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TBS 직원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TBS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될 전망입니다. TBS 직원이 원하면 다른 서울시 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등은 평등 채용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조례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TBS의 그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TBS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 중단을 강행한 건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해당 조례안의 발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BS 직원들은 조례안 처리는 비민주적이며 구성원 400여 명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또 민주주의의 공기라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행,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의 국민의힘입니다.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인 TBS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다시 한번 인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밤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사망 이틀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표류했고 피해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A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등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방적 진술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씨가 비서 업무 특성상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상태에서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판단한 이유의 세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족 측과 잘 상의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한지. 다만 유족 측은 과거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자신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 의원 2명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삼선 출신의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복수의 사람에게 수수하신 거로 알려졌는데 총 몇 명에게 수수하셨나요? 잠깐만. 그런 적 없으세요? 박 전 의원은 안산시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에게 최소 4명이 각각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안산시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이 현직은 아니더라도 안산 단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이력과 지역 당협위원장 지위를 활용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란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안산시 의원 2명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방선거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까지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발표하자 입막음하려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해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고려하면 이 정점 언저리에서 집을 샀다는 뜻이 되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른바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아파트값은 5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75%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집값 급상승에 불안했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5만 6천 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정점 부근에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집을 한 채 산 사람이 100만 명이었고 2채 이상 취득한 사람은 3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하우스푸어가 되면은 일단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수요에 흔히 말하는 경제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1년 전 232만 명에서 지난해 227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9월보다 0.77% 하락해 2008년 12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하락폭은 마이너스 0.81%로 전달 마이너스 0.47%보다 2배 정도 커졌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0.64%에서 마이너스 1.02%로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64%에서 마이너스 0.88%로 모두 내림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오늘 공시한 10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3.88% 이후 최고치로 상승폭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초중고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여파가 확인된 건데 특히 남학생들의 체중 증가가 많았고 시력도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격리가 반복되던 2020년과 21년, 운동장엔 학생들이 사라졌고 바깥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친구들하고 못 놀아서 답답했고 그다음에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답답했어요. 그냥 문제집 풀고 그냥 게임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었어요. 생활 습관이 바뀐 여파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 비만 학생 비율이 3.9%포인트나 늘면서 초중고생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 된 겁니다. 과체중인 학생도 늘어서 학생 10명 중 3명은 체중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학생보단 남학생이, 중고생보단 초등학생의 체중 증가가 더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은 매주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지만 매일 채소를 먹는 비율은 가장 많이 줄어서 식습관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며 시력 이상 비율이 4.8%포인트 늘었지만 충치 유병률은 4.8%포인트 가까이 감소했고 손 씻기 실천율도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인 위생 수준은 개선됐습니다. 학생 평균 키는 2년 전보다 모두 커졌는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커서 남녀 모두 153cm를 넘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6시 좀 지난 시각에 이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한 20여 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직접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한중간의 정상의 만남도 지금 3년 만에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일의 연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어떻게 보면 연대가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좀 중국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일부분 좀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온 중국의 답변은 썩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짓눌러서 누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미일 군사 협력의 수위가 높아져도 저쪽은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5만 무기를 꺼내 들면서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중국의 한마디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꺼낸 점은 전 잘하신 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답 자체는 좀 상당히 생뚱맞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도 이렇게 뭐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가운데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시진핑 주석일 텐데 여기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는지 북한이 호응하면이라는 전제는 왜 달았는지는 사실 외교적으로 무슨 언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답변으로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막판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 열리냐 마냐 했는데 이것까지 성사가 됐고 일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려서 주요국들하고 정상회담 다 열린 거예요. 자, 이번 순방 외교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위기의 시대에 순방다운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북한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경제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 다 총체적으로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또 어떻게 보면 3국의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또 다양하게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성과들을 내고 또 중국과도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회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짜여진 순방으로 진행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성회 소장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예, 인도태평양 전략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먼저 들고 나와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 세력을 포위하겠다는 전략. 처음에 미국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가 2017년에 뛰어들었고 2022년에 대한민국도 한국형 인태 전략이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중국의 리스크, 중국의 반발 상당할 것이다라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풀어낼 구체적인 성과들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순방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언론 관련 논란들이 꽤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왕왕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조종기 타고 이동하는 중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몇몇 언론사와 독점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저도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듯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 때문에 편하게 취재와 관계 없이 이야기 나눴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이제 MBC를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언론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을까? 저는 좀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좀 MBC 배제한 결정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용산으로
본인의 집무실을 옮겨가면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강조한 대통령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차제라도 꼭 제대로 평가하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누적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와 편하게 대화를 한 거고 그래서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 인연이 있는 기자면 주말에 대통령실 부르시든가 아니면 아크로비스타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죠. 지금 이 비행기에 MBC 왜 안 태웠습니까? 국익 관련돼서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비행기 안에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토 순방 귀국길에 기자들 간담회한 이후로 전용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간담회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뭐 인터뷰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화를 따로 나눴다는 것이고 팩트체크를 통해서 확인됐지만 모든 언론사들은 기자당 230만 원의 이 비행기 표값을 내고 그 비행기에 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특정 언론사들은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그 비행기를 왜 같이 타고 가나요? 무슨 말 그대로 비행의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라 저 공간 자체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외교의 순방의 성과를 알리고 이것이 보도되도록 하는 홍보의 장인데 이런 장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좀 이상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밤부터 또 매우 파장이 큰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주교와 성공회 신부들이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양쪽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 한 분 그리고 성공회 신부 한 분 이렇게 글을 잇따라 올려서 좀 논란이 됐는데 직접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 참담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신부님들께서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지만 어떤 사제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이 예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가르침마저 저버릴 정도로 저렇게까지 정치에 과몰입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 있고 정말 뭐 여러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타 있는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아니 신부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삐뚤어진 정의감 내지는 선민의식 같은 게 보여요. 뭔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두 나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쁘고 이 잘못된 부조리한 상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삐뚤어진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정치가 서로 혐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서로가 서로하고 토론할 때는 토론하더라도 좀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부님들마저 저러시면 도대체 관용과 용서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모 신부는 이 비나이다 이 글에 비판 글이 오니까 이제 반사 이런 글도 남겨서 또 더 논란이었었고요. 최근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그 퇴진도 외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용산경찰서 정보개장 극단적 선택 소식에 대해서 쓴 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성직자라는 것이 정치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금 전용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즉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적들을 벌해 주시고 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신약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사랑을 배운 성직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남긴 글을 보면은 경찰분들 지금 윤석열과 국진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이다. 무기고가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글도 남겨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를 탓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성직자라 하더라도 퇴진 운동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고가 있으면 잊지 마라라는 얘기는 이것도 뭐예요? 무기고를 탈취라도 해가지고 쿠데타라도 일으켜라 아니면 정말 저희 당 사람들을 어떻게 참
해라 이런 취지로밖에 안 읽히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 신부님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 김선일 소장님 구약의 하나님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성공회 소속 김모 신부도 이제 나만 보기 위한 일기처럼 쓴 글이 가끔은 이렇게 공개가 된다 이렇게 해명해서 또 그것도 논란인데 어쨌든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아예 박탈을 했고요.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금 성모 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거든요. 이 정도 해명이나 사과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천주교 대전교구 그 주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당자에 대해서 침묵을 명했고 앞으로 더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수용의 과정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 사과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해당자를 징계하는 것까지 어떤 점에서 문제는 터졌지만 사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처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회 신부님은 전 뭐 이분을 감쌀 생각은 없는데 직자적으로 해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면 이런 식의 결정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천주교의 모델을 밟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변호를 해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저는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쓴 SNS 글이 명확하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에게 뭐 반사라고 한다든지 이게 그냥 내가 일기처럼 쓴 글이다. 이것도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쓴 글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공개가 됐다. 별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저버린 이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사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성공회처럼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일단락이 될지 파장이 더 커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6일 만에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네, 일단 주어진 혐의는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해서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을 본인들 표현으로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수지에 뭐 묻어놓고 돈을 꺼낼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받았고 또 유동규 본부장하고 핸드폰 은닉 지시하는 등 휴대폰 버려라. 요 증거인멸 교사까지 포함돼서 됐습니다. 근데 사실 428억의 뇌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큰 범죄입니다. 사실 1억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인데 검찰이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체포영장 하나가 이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하는지 체포영장 하나도 받아내지 못할 만큼 빈약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거 뭐 누구 편을 드는 걸 떠나서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좀 되묻고 싶고요. 이번에 뭐 정진상 실장 자진 출석해서 관련된 소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변호사시니까요.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도 큽니까? 아직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죠. 근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 발급의 필요성인데 저도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분석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 요청이 오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소환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체포영장 그 심사 단계에서도 법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소환에 오늘 또 응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도 중할 뿐더러 뭐 예를 들면 다른 공범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뭐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천하람 그렇게 추측합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정리한 4가지 혐의요. 이 중에서 가장 위중해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사실 다 위중합니다만은 제일 큰 건 아무래도 428억 뇌물수수 약속이겠죠. 이게 이제 물론 그 1억 4천만 원을 실제 수수한 것도 적은 뭐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뇌물 같은 경우 꽤 중하게 저희가 보거든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행정 절차상의 편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이 5천억 이상의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완전히 뭐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봐주고 그 대가로 뭐 400억이 넘는 정치 자금을 저수지로 담아놓기로 했다. 이거는 진짜 한국사에서 이 정도의 큰 스캔들이 있었나 싶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판단된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아직 입증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정진상 실장 구속 수사 받게 되면 단식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측근으로부터 전해졌었는데 조금 전에 그 천하람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 여부는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당직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하든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오라면 오고 수사받으라면 수사받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부실한지 무엇을 정확히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처럼 매일 이슈를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이 돈은 언제는 또 김만배 돈이라고 했다, 언제는 또 유동규 돈이라고 했다, 이제는 또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나눠 가진 돈이라고 했다. 이게 너무 좀 말을 할 때마다 지금 검찰 입장이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검찰 수사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지막 그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내려지는 것처럼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상, 김용 정진상 여기까지 좀 확대된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 능력도 능력이지만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어디까지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분들의 뭐 공개된 녹취록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따라가다 보면은 이 돈이 워낙 크잖아요. 막 5천억이 넘는 돈이고 각자 지분도 굉장히 뭐 복잡하고 또 가장 지분이 많이 있는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지출도 많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유동규한테도 많이 주고 뭐 이제는 또 뭐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거 쉐어해야 되는 거다. 내가 온전히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점점점 구체화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완전히 무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내지는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니까 조금씩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또 한 번 본물이 터지니까 또 경쟁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진상 실장이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소환도 검찰이 할 그런 모습인데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검찰은 그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을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그 20여 년간의 인연이 굉장히 상세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알고 지냈다부터 시작해서 뭐 가명을 쓴 운동권이었다. 사실은 이번 범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까지 가십성으로 다 집어넣어서 영장의 내용이 밖으로 공개될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좀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한 지점은 하나 짚어 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정진상 씨가 사무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공소장 내용 자체도 맞지도 않고요. 이 사실은 한참 옛날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을 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치 공동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사이가 경제 공동체다라는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사람은 나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셋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점은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돈을 수뢰한 혐의가 드러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돈이 온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 유동규와 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돈이 대선에 쓰이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된 과정이 또 한 번 설명돼야 된다는 점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경우였다면은 이 정도면 진짜 정치적인 책임이 엄청나죠. 근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 내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지금 플랜 B가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저로서는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다들 이 정도 돼야 최측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장동이 문제된 이후에도 당대표로 오면서 본인의 최측근, 가장 최근거리에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유동규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고 책임이 없을 거다? 저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응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영장은 조작됐고 수사는 인간 사냥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유동규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여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었는데요. 계단 바로 앞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계단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장 조작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데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저라고 뭐 저 장소가 어딘지 제가 가봤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가봤어야죠. 수사관을 보내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근데 확인했다라고 하면 저런 내용도 영장에 못 담았겠죠. 그럼 그냥 받아 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검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주장을 사실에 기초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영장에 담아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정상인데 검찰은 왜 이런 기본적인 ABC를 하지 않는 건지 돈을 줬던 중요한 진술에서 이런 어긋나는 지점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 수가 없고요. 사실 민주당은 또 거꾸로 말하면요. 이건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보여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건은 무효가 될 건인데 왜 검찰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써 사죄해 주는 건지 이 대목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내밀었을 경우는 검찰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뭐 다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사는 아파트의 계단에 있는 CCTV를 검찰이 왜 설명을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에 한자 허투루 적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으로 풀어내볼 수 있을까요? 담당 차장 검사가 오늘 아마 티타임을 하면서 언론인들께도 당연히 현장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계단에 CCTV가 있고 입구에 CCTV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으로 가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이용하는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원치 않았다. 뭐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던 게요. 저는 이게 정진상 실장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하고 있어요? 아니 저 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당 활동하면서 저런 혐의를 졌습니까? 애당초 형식부터가 좀 굉장히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요. 압수수색 영장 굉장히 깁니다. 수십 장이죠. 그중에 그러면 저거 하나만 반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저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반박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나 보네 이렇게 보일 텐데 네. 형식과 내용이나 이런 어떤 선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 만들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비위 의혹 수사 검사들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게 지금 수사팀을 흔들리는 시도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팀이 피의자들을 흔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특정 언론을 돌아가면서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안 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진행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나서 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기준이 있다. 그 중간선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티타임도 부활을 했는데 티타임은 그래도 차장검사가 책임지고 여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긴 합니다만 근데 그거 넘어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포함된 티타임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수사팀이 돕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이게 민주당이 대단한 권력이라서 검사가 꺾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절차대로 해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공정하게 다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이젠 검찰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영장에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영장은 사실상 거의 뭐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티타임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몇몇 검사들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유출했는지 여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의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과 굉장히 많은 수사관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기자분들의 사실 굉장히 집중적인 취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씩 조금씩 세워나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부득이하게 있는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수사들의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가지고는 또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다? 저는 이거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검찰은 지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사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천하람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당직자 개인 비리를 당이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당의 대변인 혹은 뭐 공보실 뭐 이런 데서 왜 나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분석해집니다. 어느 하나 잘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는 없고 오락가락한 증언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당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무리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뭐 적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어제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조응천 의원의 이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다. 그럼 민주당이 검찰에게 항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정정국을 만들면서 수사망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놓고 뭐 이건 저건해서 막 짚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당직자가 개인적인 일로 혹은 예전의 일로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건 당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것을 당이 나서서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고 설명해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애 소장님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느낌으로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이재명 대표한테 칼날이 바로 온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를 다들 뭐 대놓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엄청나게 대응해가지고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뭐 절대로 이거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위태롭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오히려 그냥 아예 사법적인 일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이끄는 거, 뭐 당이 민생 행보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사법적 대응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크가 좀 분리가 일부 될 텐데 이 리스크를 온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뭐. 예. 자, 이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오늘도 좀 파장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의 명단 공개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에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핵심은 유족들의 의사입니다.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가슴속에 묻어두든 어떻게 하든 건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모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그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차원에서 이것을 뭐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뭐 명단을 빼다 준 것도 아니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아니 어떻게 위패도 안 모시고 영정사진도 놓고 싶은 사람도 놓을 수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알 수 없는 분향을 하느냐.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전체 명단 공개를 민주당이 배후에서 했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치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의 의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애당초 이거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추모의 형태를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법칙은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언급할 만한 일입니까? 게다가 뭐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모하는 게 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엄청나게 정쟁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민들레니 무슨 더 탐사니 이런 쪽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저희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뭐 물론 우리가 뭐 관심법이 있는 거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게다가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냐. 유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추모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과 저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유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있는데 어쨌든 김성일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 해주셨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논란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정치인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세월호 저희가 참사를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유족을 생각해서 모든 유족들이 그렇게 강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월호 유족들도 한 달이 지나서 모임을 하게 됐고요. 단원고라는 단일고에서 250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문제도 있고 팽목항이라는 거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한 달 있다 생긴 일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치권은 그때 손을 내밀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 여기 추모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희가 먼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어서 이 법적 책임을 오늘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들레나 더 탐사 여기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 이제 처음에 나왔고요. 맨 뒤로 가면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뒤를 좀 쪼개서 봐야 될 텐데요. 네. 1989년에 한겨레 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로 33년 만에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치하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를 색출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 말했지만 더 탐사가 어디 담 넘어 들어가서 훔쳐 나온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 처벌하는 건 찬성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언론사에게 누가 제보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처벌하겠다라고 예단을 해놓고 접근하는 것. 이거 너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데 뒤에 이야기에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와서 범죄 혐의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완전히 분리되는 생뚱맞은 얘기를 두 개로 합쳐서 마치 앞에서 있었던 명단 공개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지금 장관이 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엮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들레나 더 탐사가 이 명단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을까? 저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닌지 부분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민주당 의원실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뭔가 인격권이나 성명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선일 소장님께서 이게 앞뒤 내용이 좀 안 맞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이런 나쁜 2차 가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네.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공직자가 됐든 뭐 국회가 됐든 어떤 곳에서 이런 제공 행위를 했더라도 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제공행위 자체도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그럼 이해하고 천하람 있습니다. 변호사 보시기에 네.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이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유출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까요? 직접적으로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뭐 읽히지는 예. 않고요. 저 발언 네. 자체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의 당시 상황의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이 예. 뭐 부적절하게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분들을 모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해됩니다. 예. 자, 이거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 간에는 아직도 그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 주제 짧게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중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른스럽지 못한 결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을 교체하든 무슨 수를 내서 방법을 찾고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TBS를 없애겠어라고 하는 결정을 저렇게 쉽게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미디어 재단으로 풀어주고 서울시 예산을 끊을 것이면 서울시가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결자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업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인데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거든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방통위에서 상업 광고를 여는 것까지를 패키지로 풀어놓고 TBS에게 독립적인 길을 찾아라라고 하지 않고
자, 공익 광고만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대줄 수 없는데 당신들은 서울교통방송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24년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가 전혀 지금 책임을 지는 자세를 안 보이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 조례안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스럽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현행 조례는 TBS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3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TBS 직원들의 이제 생존권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당시에 TBS 폐지는 거의 저희 당의 당론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TBS 폐지를 거론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당장의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TBS가 과연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IT 기술이 발달한 시기에 TBS를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게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의 뭐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방통위에서 뭐 상업 광고 허용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의회가 뭐 방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별개의 결정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노조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이 악덕 고용주의 입장은 뭐 어떻게든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TBS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 거겠죠. 편향성 논란이 일긴 했는데 TBS가 그동안 이제 자정 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을 갑자기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 주장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석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 16강을 노리고 있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전의 땅 카타르에서 조금 전에 이틀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카타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용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지금 뭔가 좀 어둑어둑해 보이는데 현지가 지금 한 5시쯤 됐죠?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이곳 카타르 도하의 시차는 6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은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선수들이 이틀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H조 4나라 중 처음으로 카타르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은 지난밤에 합류한 김민재와 황인범, 정우영과 이재성 등 유럽파 선수들까지 모두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내일 새벽 카타르에 도착하는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이곳 훈련 캠프에 여정을 풀고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허 기자,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상태일 텐데 내일 새벽에 이 대표팀에 합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자정, 서울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6시쯤 이곳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합니다. 오늘 밤 카타르 도하 공항에는 우리나라 취재진이 대거 몰려 치열한 취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론 카타르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향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도하 현지에는 32개 참가팀의 대표 선수들의 대형 걸개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 우리 대표팀에서는 당연히 주장 손흥민의 사진이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도 손흥민이 건강한 몸으로 월드컵 그라운드를 누비기를 기원했는데요. FIFA는 SNS 계정에 이번 대회 직전 부상을 당한 손흥민과 세네갈의 마네 등 4명의 모습이 함께 담긴 이미지를 올리고 이들이 카타르에서 건강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26명 엔트리 등번호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손흥민은 카타르에서도 변함없이 7번을 달고 뜁니다. 이 밖에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성한 이강인은 18번, 수비 핵심 김민재는 4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불이 난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 길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A씨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차에 불이 나자 시민들이 달려와 A씨를 구조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A씨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먹통이 돼 약 300만 명의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대차는 내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며 복구 작업 5시간여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만든 자동차의 문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여닫고 공조 시스템 등을 제어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차는 유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 수는 약 300만 명입니다. 오후 2시부터 블루링크 등 이들 모두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평소 이 서비스를 믿고 키를 차 안에 둔 시민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을 핸드폰을 열고 닫으니까 차 키를 두고 내린다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차 키가 아닌 상태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차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고. 현대차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구 작업 5시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원 자체도 그쪽 시스템도 이제 먹통이 된 거고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 기능을 못 쓸 것 같아요. 키를 이제 항상 들고 다니겠죠 이제. 현대차 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유럽, 러시아 등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발을 막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헬로윈 축제 사전 대비에 경찰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 조치가 부실했던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자치경찰이 반쪽짜리 시행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은 137명.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마약 사범과 성추행범 검거에 집중했습니다. 헬로윈 이전 용산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기동대 파견이 가능한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관리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사 이틀 전 헬로윈 대책을 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동대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봤다고 밝힌 부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소속인 용산서 112 상황실입니다. 담당도 아닌 112 상황실이 나섰던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여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쏠린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경비, 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 밀착 업무가 이관됐는데 지난해 시범 시행 5시간을 앞두고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손발이나 다름없는 지구대 파출소를 기존 범죄 예방 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과에서 112 상황실로 이관하며 국가경찰 산하에 남긴 겁니다. 생활안전과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지키려 한 건데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낳았습니다. 명목상 인파관리를 비롯해 국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건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물밑에서 인력 배치를 유일하게 시도한 건 국가경찰 소속 112 상황실이었습니다.
112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도 총경급으로 한 계급 위인 생활안전부나 경비부장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원래 예방 업무와 무관한 곳입니다. 그 혼잡 경비나 안전 관리 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과 엇박자가 생깁니다. 자치경찰로 이원하든 아니면 원래의 국가경찰로 복귀하든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맹이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이태원 참사라는 큰 위기 앞에서 혼선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한 개선 모델은 내후년에야 세종,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체로 얼차려를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한 고등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학생부장 교사가 급식지도 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학년 반장과 부반장 30여 명에게 1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이를 본 일부 학생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과 경찰은 다음 주쯤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건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곧 소환 조사할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암호화폐 루나가 공동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건데 최근 검찰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9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와 동업을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루나와 연동돼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는 또 다른 암호화폐 테라. 테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가 출시했습니다. 루나를 맡기면 연이율 19.5%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 앵커 프로토콜도 추진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구성 요건과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차이페이 등이 공동의 사업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 상품을 참고해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할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가치를 이제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루나 같은 경우에도 테라에서 얻은 그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루나를 소각시킴으로써 루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증권이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폭락해 손쓸 새 없이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은 내가 소비를 위해서 완전히 한번 사면 끝이잖아요.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검찰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루나 폭락 전 자금 거래 내용과 함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거라는 걸 모르고 실명 계좌를 빌려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계좌를 요구한 성명 불상자가 단순히 환전 영업을 한다고만 자신을 소개했더라도 금융실명법이 금지한 탈법 행위를 한 거라며 계좌를 빌려준 A씨도 방조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서민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죠. 이 치킨이 업체나 조리법에 따라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킨 한 마리당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는데도 제대로 된 영양 성분 표시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본 프라이드나 양념치킨부터 자메이카 소스를 곁들인 신메뉴까지
수백 개에 달하는 치킨 업체에서 매달 새로운 메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치킨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10곳을 조사해봤더니 한 마리 평균 중량은 879g으로 중량이 가장 적은 것과 많은 것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같은 크기의 닭을 사용하더라도 업체와 메뉴, 튀김옷 두께,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중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영양 성분은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많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 평균 열량은 2121칼로리로 하루 에너지 필요량을 넘길 뿐 아니라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하루 권장량 1.5배를 초과하고 콜레스테롤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를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6개 업체가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자율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전국으로 번지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산란계 농장.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7만 마리 넘게 키우는 농장에서 닭이 죽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 이후 이틀간 600마리 넘게 폐사했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자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 H5형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폐사율 100%에 달하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최대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앞입니다. 외부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농장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서 키우는 닭 7만여 마리를 모두 매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 산란계와 육계, 오리 농장 등 400여 곳이 밀집된 상황. 야생 조류는 물론 농장을 드나든 사료 차량과 사람도 많아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철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철새 지나갔던 데는 어떤 차량이 거기 잠깐 들렀다가 이동쟁이 오거나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10일 야생 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릅니다. 이어 경북 예천과 충북 진천, 청주에서 농장 감염이 확인됐고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9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 정부는 가축 감염병 확산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온정주의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농장 점검을 추진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야생 철새와 수컷 멧돼지의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하면서 가축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가 유초 중고교 예산 중 3조 원을 대학에 주기 위해서 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감소하는 데 비해 초중고 예산이 많고 또 대학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초중고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하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학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회계를 신설합니다. 이 가운데 3조 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떼어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대학 재정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특히 소멸 위기인 지방대학과 국립대 노후시설 보수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중고교 예산은 학생 수에 비해 늘어온 반면 대학 지원은 적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또 올해 지방재정 교부금 규모가 65조 원 수준인데 내년 예산은 77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늘게 됐다며 3조 원이 빠졌을 때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꼭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영한다, 또 균형점을 좀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학생 수 부족과 14년간 동결한 등록금 규제로 인한 대학 재정난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초중 고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동생 것을 빼앗아 형한테 준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면 제거도 해야 되고요. 내진 보강도 해야 되고.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특별회계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는 17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서울 시내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먼저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낮에는 14도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고 수능일인 모레는 낮에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유의사항이 있다면 미세먼지입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또 충남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서쪽 지역도 한때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6도, 창원은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춘천 13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비 예보가 없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